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눈여겨볼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날도 춥고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입원을 권유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빠른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음료수가 인기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과대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식약처는 이처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과대 광고를 한 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합니다. 이런 문장과 함께 HTTP 해가지고 사이트 주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인데 해당 링크에 접속한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개인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택배 관련 문자에 각별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낮부터 하늘 표정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전남 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늘 늦은 오후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 사이는 그 밖의 동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쌀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다양한 문화 연예계 소식 준비해 놨고요. 특히 연예계 소식 중에서요. 빚 있으세요, 혹시? 그 은행 대출 이런 게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수억, 수십억의 빚을 졌는데 이거를 뭐 갚았다. 이런 소식 연예계에서 가끔 들리고요. 그다음에 파산 신청을 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이러거든요. 어떤 연예인이고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저희가 한번 집중 취재를 해봤는데 이거 알려드리겠고요. 또 연예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죠. 양지열 변호사 또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은 구하라 씨 사망 소식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가수 구하라 씨가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류 대표 걸그룹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이후 연기와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저도 정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구하라 씨를 누가 발견한 건가요? 네, 최초 발견자는 구하라 씨의 그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분이었어요. CCTV 분석 결과 24일 0시 35분경
구하라 씨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가사 도우미를 이제 해주시는 분이 구하라 씨와 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분이었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하라 씨가 최근에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가겠다, 뭐 이 정도의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하라 씨가 답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이 집에 방문을 했고, 이분 전에 또 구하라 씨 집에 방문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예. 합니다. 이번에 구하라 씨 자택에서 직접 작성한 메모가 발견이 됐다고 네. 하죠.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구하라 씨 집에서 메모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모는 사망 현장인 거실, 자택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짧게 쓴 이 아주 짧은 메모였는데 네.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 중에 공개할 만한 것은 없다라면서 뭐 또 다른 추측이나 루머가 나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하라 씨 사망 관련해서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구하라 씨 사망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하라 씨 유족 진술 그리고 현장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았던 결과 일단 타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렸고 시신은 유족에게,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인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인계가 됐고요. 이제 경찰은 타살 의심점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뒤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절친이었던 가수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구하라 씨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국의 소속사가 구하라 씨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좀 활동을 전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설리 씨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최측근 주변 이야기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서 잘 버티고 있었고 SNS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설리야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라며 말을 하면서 맞아요.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좀 버티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비보가 더욱더 좀 충격적이고 좀 실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구하라 씨도 끊임없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이랬다면서요. 저는 이런 인신공격성 악플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작년 9월에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와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구하라 씨에게 악성 댓글이 좀 정말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구하라 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런 은밀한 그 두 사람의 사생활적인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은 여자 연예인이 이런 동영상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하라 역시 뭐 남자친구의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구하라 씨는 이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당시 구하라 씨는 SNS에 이 극단적인 시도를 할 것에 대해서 암시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연기를 피운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때도 구하라 씨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 앞서서 SNS에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라는 예. 고통을 좀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글들도 남겼었죠.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이 들리면 잇따라 들리는 게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을 당연히 네.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치질 않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라 방송이나 뉴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을 하는데 가짜 뉴스처럼 없는 사실 꾸며내서 댓글 달았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설령 그게 진짜 있었던 일, 사실관계를 할지라도 3년 이하가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실형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특히 댓글에
뭐 욕설 같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역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일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악성 댓글 관련한 문제는 정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구하라 씨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 장례 같은 경우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팬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가 마련되었었습니다. 네. 자, 연예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죠. 네, 최근 배우 방은희 씨가 11월 초에 이혼 절차를 마치고 결혼 생활 9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은희 씨는 지난 2010년 결혼 당시에 배우 그리고 연예 제작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방은희 씨의 남편분은 그 유키스의 노래 중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 네네. 노래 네네. 네, 이 노래 히트곡을 가진 아이돌 유키스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를 발굴하기도 한 유명 연예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네, 결혼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밝혀졌나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 뭐 정답 같은 대답을 내놨어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다라는 대답이었는데요. 방은희 씨 역시 현재는 그 독자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또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모두 마쳐진 것으로 밝혀졌고요. 양측에 가까운 지인들은 사실 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었다. 그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이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 당시에도 워낙에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혼 알리고 이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때부터 화제가 됐기 네. 때문에 좀 알리기가 쉽지 않았고, 네. 또한 이제 방송에 같이 뭐 모습을 드러낸 적은 뭐 많지 않거나 좀 많지 않았지만, 네. 이 예능 프로그램에 와서 방은희 씨가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집안을 좀 공개하면서 두 분이 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밝히는 게 조금 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연예인들 이제 빚에 대한 네, 얘기. 네. 최근에 이상민 씨가 70억 원대 빚을 다 청산했다. 뭐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또 이게 관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청산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상민 씨 빚 청산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잘못 기사가 나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상민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도부터 플러스가 됐다, 지금도 꿈만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지점이 빚이 모두 청산이 돼서 드디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네. 지갑에 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게 했는데요. 네. 네. 조금 오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듣기에도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빚이 일단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다 갚고 나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네.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이 압류로 인해서 은행 거래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에 좀 제재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압류가 드디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없이 통장을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상민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기도 했었고요. 네.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고 원래 쓰던 통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지금처럼만 가고 싶다. 변함없이 사는 게 더 힘들더라. 더 건방져지지도 않고 급해지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더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고 지금처럼만 유지하고 싶다. 네.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거의 갚아가니까 하는 말이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끔 연예인들 빚이 뭐 얼마인데 그걸 갚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요. 그 몇십억인데 네. 그걸 갚았다. 야, 저 어떻게 벌어서 갚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저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연예계로 돈이 몰리는 시대라지만, 야, 난 몇십억을 그렇죠, 그걸 그렇죠. 어떻게 갚나? 오늘 기사를 쓰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건 그렇고 파산 관련해서 또 개인 회생 관련해서도 연예인들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해봤단 말이에요. 가족의 빚이에요. 가족의 수억 원 빚으로 파산했던 스타. 네. 누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배우 어, 김혜선 씨. 김혜선 씨가 있네요. 네, 배우 김혜선 씨에게도 23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를 해서 청춘 드라마 등으로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저희 아버지도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당시 남자 청소년들에게 김혜수, 하이라 씨와 더불어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하이틴 스타 이 김혜선 씨가 2017년 12월 말이었죠. 파산 신청서를 냈고 네. 빚이 무려 23억 원 정도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저는 그건 알겠어요. 기업이 이제 파산했다. 예. 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개인 파산. 예. 그건 뭐예요? 사실 의미는 똑같은데요. 네, 네. 이제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더 이상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빚이 많으니까 계속 채권자들로부터 돈 갚아라 시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삶이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 채권자하고 다 불러 모아서 네. 이 사람 재산이 전부 다 얼마 있는데 네. 채권자들 당신들 이만큼 받을 건데 어차피 다 받기는 어렵다. 소득도 네. 더 이상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가진 재산을 나눠서 빚잔치라고 하죠. 아. 나눠주고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빚 달라고 하지 마라, 돈 달라고 네. 하지 마라 네. 라고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내라. 그렇죠. 어. 대신에 이제 파산을 한 분은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아, 예. 뭔가 이제 은행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 김혜선 씨가 이렇게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빚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김혜선 씨가 지난 2004년에 4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을 한 뒤에 5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네. 그때 남편의 사업이 좀 실패를 하면서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 이때 김혜선 씨 과거 인터뷰에서 두 번째 남편의 외국 투자로 빚이 17억 원이 생겼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왜 김혜선 씨가 그러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 그리고 친권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혼 당시에 남편이 빚을 떠안아 주면 당신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라고 김혜선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다라면서 강한 모성애를 보였는데 그때 떠안은 빚이 무려 17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 엄마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17억이 말이 17억이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보통 예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혼할 때 네.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자녀의 양육권, 친권 네. 문제입니다. 네네. 서로 이제 네.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마음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7억 원 빚까지 끌어안는 경우까지는 사실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정말 자녀 사랑이 남달랐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혼하는 기사를 쓰다 보면 특히 연예인들의 기사를 쓰다 보면 이 친권과 양육권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지가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는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에게 가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이냐 예. 따지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가 지금까지 커왔던 것처럼 그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걸 많이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좀 어릴수록 예. 엄마 곁에 두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특별한 사이, 엄마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엄마가 쭉 키워라. 대신에 이제 아직은 경제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충분한 양육비를 주고 아이는 어머니가 키우는 걸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 경제권을 좀 갖고 있을 때 상황이 바뀌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요즘에 이제 법정 다툼이 치열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과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전업주부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아내가 나도 경제력 있다 아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법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때 경제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하러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럼 그동안의 아이는 누가 볼 것이냐 네. 이런 부분까지 다 섬세하게 따져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17억 원의 빚까지 각오하고 떠안았잖아요. 근데 이걸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좀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들도 아마 승낙을 했을 겁니다. 김혜선 씨가 좀 이름이 유명이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번복해버리면 채권자들에게 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안타깝지만 그런 걸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한 1, 2억의 빚을 제가 졌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도 숨이 턱 막히거든요. 네. 17억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고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김혜선 씨는 한 방송에서 자기가 빚을 떠안고 이렇게 양육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단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만 그 5년 동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 남편이 사채를 썼대요. 그래서 매달 이자가 1,600만 원. 갚아야 되는 이자만 1,6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이제 늦어져도 네. 전화랑 문자가 하루에 100통씩 왔다고. 야. 정말 독촉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네. 채권자들이 새벽에도 늘 연락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고 고민을 좀 토로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전화를 그렇게 막 문자를 100통씩 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이거 불법 추심 아닙니까? 안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는 거는 네.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막 힘들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시간 제한이 있어요. 사람이 밤에는 쉬어야죠. 네. 또 빚을 많이 졌다고 사람이 삶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문자, 우편 이런 거 전화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빚을 네. 지고 있으시라도 이런 것까지 감수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불법 추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려야겠죠. 네. 금융추심위원회에서 이거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런 어떤 독촉이 있게 되면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은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 네. 기록 남는 거 그리고 뭐 전화 내역 같은 거, 통신 기록 같은 거, 우편물 받은 거, 방문 기록 같은 걸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 불법 추심이라고 신고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도 해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문자 내용이라든가 전화 내용에 뭔가 좀 사람을 섬뜩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네. 이런 건 형사처벌 대상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빚을 져서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거하고 삶이 깨지는 거는 좀 구별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사실 이 불법 추심으로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금융감독원에 상담 또는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김혜선 씨 빚이 2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17억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6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빚은 김혜선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은 왜 겹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났는지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네.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이 계속 겹치나 싶은데 뭐 드라마에 출연을 할 당시에 김혜선 씨가 의문의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회장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혜선 씨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회장님만 믿고 막연하게 사업에 발을 들이게 돼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한 금액이 한 4에서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인테리어까지 가게를 막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이 의문의 회장님이랑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뭐 도망이라도 간 건가요? 그 회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사기를 당한 건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지인들한테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 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혜선 씨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파산 신청 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파산 신청 전에 회생 신청이라는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는 파산 신청 전에 개인 회상 신청을 이제 절차를 시도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개인 회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방금 얘기했던 투자 사기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김혜선 씨는 2012년 이혼한 이 두 번째 남편이 진 빚을 떠안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 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가 이때 2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회생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인데요. 간이회생이 실패한 김혜선 씨는 2017년 12월 말에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이 회생을 먼저 했어. 근데 안 됐어. 개인 회생이라는 걸 했는데 또 안 됐고. 그래서 채권 채무자 이제 모여서 회의하나 보죠? 그 다음에 파산으로 가나 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생이라고 하는 절차는 간이회생은 일단 뭐 회사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빚이 한 30억 원이 밑에 있을 때고요. 개인 회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일 때 빚이 한 10억 원이야 이럴 때인데 액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회생 절차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을 때 파산까지 가기 전에 예를 들어 빚이 10억이면 법원에 가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10억인데 10억까지는 이 사람이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한 5억 전에서 서로 조정을 하죠. 그리고 5억을 지금 1년 내에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3년, 5년 나눠서 이렇게 갚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대신에 불이익을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파산은 그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소득도 지금 있는 빚을 너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다 끝냅시다. 하고 이제 다 있는 거 다 털고 채권자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법원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 끝냅시다가 파산 신청이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김혜선 씨의 파산 신청 이후에 20억 원대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20억 원대 빚을 탕감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4월 법조계에 따르면 2월 7일이죠. 김혜선 씨에게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산 절차 이후에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책임을 면제받은 것인데요. 파산 절차는 같은 달 13일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김혜선 씨는 이번 결정으로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걸 저쪽에서 다 양해를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양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결정으로 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 돈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앞으로도 소득이 더 이상 생길 것 같지도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동의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 채권자들도 보는 거예요. 뭐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남은 게 없네? 어쩌겠습니까? 동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파산 폐지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파산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산을 끝을 내겠다 이걸로.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뭐 남은 재산도 없고 뭐 통장뿐만이 아니라 집도 다 팔았고 다른 어떤 재산도 뭐 가지고 있는 뭐 옷까지 이런 거 팔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채권자들은 그냥 이제 손해 보더라도 그냥 끝낸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죠. 다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숨기고 있던 재산이 드러난다. 이거는 법원을 상대로도 채권자를 상대로도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소송을 해서 찾을 수 있고 나중에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이제 감춰놓은 재산이 있었을 때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리가 딱 되는데 듣기로는 김혜선 씨가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었던 또 굉장히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결혼도 5년 만에 이제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난 2016년 5월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남편분이 김혜선 씨의 회생을 돕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회생을 좀 진행을 하는 걸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럼 남편분의 도움으로 그렇죠, 이렇게 할 그렇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약 50개월의 시간, 이제 결혼하고 5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결혼에 대한 즐거움은 좀 뒤로 하고 김혜선 씨의 행복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직 부인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인과 함께.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하자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혜선 씨가 거액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력자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역시나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결혼 전부터 아내 김혜선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일반 채무 23억 원 그리고 국세 탕감을 위해서 굉장히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혜선 씨 부부는 개인 회생의 상환이 모두 끝난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모두 상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연기를 하면서 계속 돈은 이제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제 다 끝난 건가 봐. 네. 그죠? 파산 다 네네네. 끝난 이제는 거예요. 다 끝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박보검? 박보검 씨는 20대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네. 저도요. 사실 지금 오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는데 두 분의 얼굴에 꽃이 폈어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은 살짝 웃고 계신데 박보검 씨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박보검 씨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분에게 뭐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데 파산의 아픔이 있다? 네, 그죠? 그렇죠. 일단 이 대세 배우 박보검 씨에게도 파산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박보검 씨가 현재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라는 건 알아요. 네, 93년생으로 아, 올해 그래요? 27살입니다. 네. 근데 20대 후반에
뭐 파산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파산이 일은 더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2011년 19살에 박보검 씨가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당시 대부업체가 박보검 씨에게 요구한 빚의 금액이 19살이잖아요. 네. 8억 원이에요. 이야. 제가 말을 하면서도 더듬게 그래요. 되는데 네. 19살이 무슨 빚이 8억 원이 있어 라고 하고 어. 알아봤더니 이 빚이 박보검 씨가 아니라 아버지의 빚이었다고 합니다. 아, 박보검 씨 아버지의 빚인데 그 어린 박보검에게 빚이 간 거네요. 왜 그렇죠. 자꾸 독촉을 하나요? 일단은 2008년도에 박보검 씨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면서 대부업체에 빚을 지게 됩니다. 약 3억 원을 빌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였던 박보검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운 거죠. 네. 그때 나이가 16살. 네. 굉장히 어렸죠. 네. 그로부터 6년 뒤에 빚이 8억 원까지 불어나게 되자 네. 대부업체 쪽에서 이제 연예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네. 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라 이러면서 좀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박보검 씨가 16이면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연대 보증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미성년자는 경제활동 법적인 의무에 네. 있는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있죠. 부모가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부모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이 동의를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16살 정도 되면 이게 금융권에서 보면 3년 뒤부터는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금융권에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법적으로 연대 보증도 예. 폐지가 됐고 하지만 금융권에서 실제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곧 경제 능력이 생기겠구나 하면 연대 보증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 이게 또 양 변호사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법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얼마 너무 전에 저기 어려워. 우리 부동산 얘기하다가 네. 태어나서 뭐 몇 살이야? 집이 2채인 애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네, 네. 그런 애들은 가능하겠네. 그러면 박보검 씨는 아버지의 빚을 다 갚았나요? 네, 일단 당시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연기자로 데뷔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수익이 온전히 자기 것도 아니라 수익을 소속사랑 나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 12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박보검 씨는 이 소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대 보증인을 할 당시에 내가 중학생이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출 사실도 모르고 또 내가 보증인이 돼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한 마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네, 법원에서 3천만 원을 갚으면 채무를 탕감해 주도록 중재안을 제안을 했고요. 대부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5년 9월 박보검 씨의 파산 절차는 동의 폐지 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의 폐지가 뭐예요? 동의 폐지하면 동의한 걸 폐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동의해서 폐지하겠다. 네. 동의한 걸 폐지가 아니라 아니 법률 용어를 어려워가지고 그랬죠. 법원 법률은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딱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원래 이제 아까 이제 중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갔었을 때도 아까 파산 폐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다 심리를 해보고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네.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거 당신들 더 어차피 받을 돈 없어라고 알려주면 마지못해 사실 채권자들이 네. 받아들인 건데 동의 폐지는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였잖아요. 법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 아이에게 뭐 다른 걸 빚어봐야 재산 없을 거 뻔하지 않느냐. 그냥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폐지하는 걸, 파산하는 걸. 그렇게 물어봤고, 채권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박보검 씨는 파산 폐지가 된 겁니다라고 해주는 절차입니다. 저는 아까도 파산 폐지라고 해서 파산한 걸 폐지하는 동의 폐지라고 해서 동의한 걸 폐지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우, 법 너무 어렵네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박보검 씨의 굉장히 팬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네. 봤었는데, 그때 박보검 씨 영화에서 역할이 채무자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영화 촬영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때 박보검 씨와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들이 입을 모으는 게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아픔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이나타운에서 악성 채무자의 아들 석현 역을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너무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어느 씬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씬들에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촬영이고 뭐고 좀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예.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촬영에 몰입을 하고 현장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본 방송에서는 배우 류준열 씨와 함께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류준열 씨가 아버지에게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빚을 갚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던 박보검 씨가 말없이 눈물을 쭉 흘렸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빚 때문에 아버지의 빚 때문에 좀 많이 고생했던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좀 복받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그 장면 보면서 같이 좀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박보검 씨도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스타 보겠습니다. 아, 이은하 씨. 이은하 씨도 아버지 빚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2016년 거액의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90년대 초반 건설업체에 이제 운영을 하시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분도 꽤 커요. 빚이 20억 원에 달하는 어이구야. 그런 금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유, 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90년대 당시에 8억 원에 달하던 서울 자택을 경매로 넘겼고요. 예. 네. 그리고 모아둔 재산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야간 없어죠. 네. 거기를 계속해서 좀 나갔고요. 네.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았고 빚을 갚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아. 무대에 병이 날아오는 상황도 많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도 2002년도 12년 만에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아니, 빚을 다 갚았대는데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은 뭐예요? 왜? 2015년도에 네. 아버지로 인해 생긴 빚이 무려 50억 원이 추가로 생기게 된 거예요. 50억, 50억. 50억 원이요? 20억을 갚았더니 맞아요. 어머.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것 네. 같은데요. 이은하 씨 아버지가 이은하 씨 이름으로 어흥등을 끌어다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무려 50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원금이 근데 또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네. 4억 5천만 원인데 이자가 또 무려 15%였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 5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건데요. 예. 이은하 씨를 힘들게 한 게 사실 이 빚만은 아니었어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도 문제가 있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네. 척추 전반 전이증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진통제를 투과하면서 쿠싱 증후군을 앓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쿠싱 증후군은 신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특정 호르몬에 노출될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근 모양으로 보이고 목 뒤와 어깨에 피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고 네. 골다공증이나 근력이 허약해지는 근골계 증상도 나타나면서 네.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저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예. 게 네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이은하 씨 화면에서 많이 봤던 아, 분이거든요. 그때 굉장한 스타셨잖아요. 멀리 지금 뭐- 기저귀 우네. 네, 그리고 그때 보면 막 건강하고 힘차고 이런 항상 에너지를 이렇게 화면에서 전해주시고 예. 있는데 오늘 저도 갑자기 TV를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드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아니, 저도- 크게 놀랐어요. 저도 그 보면서 아까 화면 나갔었습니다만 네.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정말 놀랐었는데 이은하 씨가 오랜만에 방송을 출연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네. 이은하 씨는 쿠싱 증후군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15kg이 갑자기 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본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약 없이는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형평상 또 수술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3년가량 복용을 했대요. 그런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까지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이렇게 많이 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러셨던 건데 네. 이게 참 문제예요. 네. 성형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루머가 그쵸.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은하 씨 굉장히 팬이었고 했는데 방송에 앞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저도 그 모습을 딱 봤을 땐 좀 보톡스 같은 걸 만진 게 아닌가? 네.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은하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맞았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게도 내 얼굴을 알지 않느냐? 나 원래 좀 달덩이 같았는데 조금 더 달덩이처럼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간간히 배우들 중에 보면 드라마 때 전반부에는 좀 부었다가
후반부 가면서 이렇게 딱 갸름해지면서 네. 자리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 퉁퉁한 그 모습, 얼굴이 부은 상태로 나오니까 아, 좀 뭐 했어. 그쵸, 보톡스 그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우린 쉽게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비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역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좀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3일 만에 좀 깨어났는데 딱 깨어나서 아직 데려갈 시기가 아니라면 조금 더 노력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정말 순식간이더라.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일깨워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몸에 적신호가 온 것을 살라고 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었던 건데 그래도 이제는 재기를 꿈꾸며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2015년 법원은 이은하 씨의 이제 파산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파산 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있긴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개인이 회생 신청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은하 씨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 빚을 모두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파산 절차로 재개가 됐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 중에 뭐 회생 권유를 했다가 다시 파산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겁니다. 이 차이점은 파산은 정말로 아예 소득도 없고 네. 도저히 뭐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회생은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이 생활비로 쓰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다 돈을 갚지는 못하겠지만 네. 빚을 좀 많이 줄여준다면 그래도 좀 갚을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양보를 얻어서 빚 자체를 줄여주고 대신 노력해서 갚는 거고 네. 말씀드리지만 파산은 그게 아니라 아예 없애주는 건데 대신 그러려면 소득도 없고 건강도 많이 안 좋고 또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갚을 돈 없어서 파산할래요. 파산해놓고 해서 그다음부터 바로 다음날부터 돈 벌기 시작하면 네.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내려주고 그러니까 그 한동안은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거든요. 뭐 신용거래 안 되고 신용카드 네. 못 만드십니다. 파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파산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회생 쪽으로 해보시라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빚도 너무 많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파산으로 돌린 겁니다. 근데 2017년 9월 면책 확정까지 됐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회생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네. 회생도 안 될 것 같고 다시 네. 파산으로 돌렸고 네. 파산시키고 나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이면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리고 건강이라도 허락하고 나이라도 좀 많이 젊고 그럼 모르는데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빚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은하 씨도 가능하면 재개할 수 있다라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아예 책임을 덜어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면책 확정을 받으면서 이은하 씨의 심적인 부분, 마음도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빚이라도 좀 정리가 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은 게 사실 채권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서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 조금 빛이 보이는 게 죽을 때까지 빚을 갚다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좀 보인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근데 이은하 씨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버지가 데뷔할 때 적극적으로 이은하 씨 트레이닝까지 시켜가면서 네.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이은하 씨를 데뷔시켰고 그래서 전성기를 맞게 했고 네. 근데 그 전성기에서 쇠락의 길을 걷는 것도 또 역시 아버지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은하 씨 또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감정이 감히 상상이 되지가 네. 않는데요.
원망하는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기까지 한 여성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은하 씨는 확실히 좀 덤덤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은하 씨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움, 원망, 사랑.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눈가에 주름이 많아진 것을 보고 또 눈뜨기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그냥 너무 서글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라는 마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해본 것이 노래밖에 없더라.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사건 사고와 함께 연예인들의 빚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 5위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크고요. 4위 82년생 김지영, 3위 신의 한수 귀수편, 2위는 블랙머니, 대망의 1위는 겨울왕국2입니다. 지금 겨울왕국 2는 패션까지도 아이들이 난리 났어요. 무슨 뭐 내복 패션이라. 예, 문화 소식 전해줄 분입니다. 김서지, 배우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쟁쟁한 영화들이 개봉을 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눈에 띄고 또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예. 겨울왕국 2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다들 겨울왕국 1은 보셨나요? 아우, 맞죠. 아, 세네 번씩은 봤죠. 이렇게 부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내깡가? 거기 빠져가지고요. 네. 치마 꽁꽁 얼어서 이렇게 걸어가던 거 있어요. 그거 맞아요. 기억나요. 저는 그 문 두드린 거예요. 딱딱딱딱. 아, 이게 겨울왕국 하나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나요? 사실 2013년 Let It Go, 요 정도 톤을 가야죠. 열풍을 이끌면서 굉장히 네. 사랑을 받았던 겨울왕국이잖아요.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사실 너무 늦게 돌아온 게 아닌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좀 굉장히 조바심 났거든요. 근데 나이 안 먹었던데. 저만 넘어갔나 봐요. 그쪽은 나이 안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던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체감상 시간은 5년, 6년 실제로 지나갔지만 이 캐릭터 인물들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1살의 나이, 엘사 같은 경우는 21살의 나이로 나오는데 이렇게 수현 씨처럼 오래 기다린 분이 많아서인지 겨울왕국 2는 개봉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정상에 등극을 했었고요. 또 개봉 주말 전 세계 흥행 수익 3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흥행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들어온 관객이 166만 명까지 하루예요. 이게 지금 개봉 초기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네. 개봉 초기인데 3억 5천만 달러면 4,116억 원이라는 건데 엄청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이게 컨텐츠가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겨울왕국 2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운명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1편의 성공 이후 속편을 만들기까지 고민을 말한 크리스 벅 감독은 영화 개봉 1년 후 2편을 기획했다. 스토리 자체에 열정이 있었다. 캐릭터의 이야기, 성장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이런 상상을 한 즐거운 작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저 봤었는데 네. 자, 이제 주부님들, 아버지, 어머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시즌 1에서 엘사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그거 다 입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옷을 샀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디즈니가 작정을 했습니다. 네. 드레스가 2벌이에요. 아하. 또 큰일 났어요. 이번 노래는 어때요? 이번 노래?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음이어서 따라할 수가 없는데 옷이 무려 2벌입니다. 네. 드레스가 아. 저
딸 가진 집은 큰일 난다. 다시 풀 세팅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다음 영화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영화는요. 조진웅, 이한희 씨 주연의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수사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막 가는 막프로 검사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의 자살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다 거대한 금융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범죄 실화극입니다. 야, 네네. 싫어요. 우리 금융범죄 실화극 소재로 제작된 건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론스타 사건으로 알려진 실화를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요. 소수의 전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들 그리고 금융, 자본, 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환은행을 어떻게 인수 그리고 매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여운을 안고 나오기도 하고 분노를 안고 그렇겠네. 나오기도 네. 하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안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전 이 영화 강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의식이 굉장히 날카롭고 네. 또 많은 분들의 공감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지금이 좀 비수기, 네. 이 극장가가 비수기인데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다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정화 기자는 강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평은 어떤가요? 네, 전체적인 평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쉽게 풀어줘서 좋았다. 그리고 믿고 보는 미친 연기력의 조진웅의 연기 등으로 네. 호평받고 있습니다. 미는 그러면 뭐 아름다울 미죠? 유진홍 씨가 좀 아름답죠. 네, 너무 아름답죠. 요즘 또 미모가 또 포텐이 올라가서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달 초에 개봉을 한 영화였어요. 신의 한수 귀수편. 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재밌다고 다 한마디씩 네. 하더라고요. 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화려한 액션과 도장 깨기 형태의 내기바둑의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스토리에 관객들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흥행 화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처음에 볼까 말까 했어요. 솔직히. 네네. 바둑 영화? 나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바둑 영화라기보다는 액션 영화입니다. 정말로 액션이 화려한 영화인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권상우 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귀수, 그러니까 권상우 씨의 아역 역할을 연기한 박상훈 군이 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스승 헐도와 처음 만난 장면에서 원래 운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라고 어린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대사 자체가 굉장히 기수라는 이 캐릭터를 잘 설명해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친구 누구지? 나중에 유승호 씨처럼 잘 되겠는데? 라고 제가 또 미리 찜을 했습니다. 예. 너무 일찍찜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키워야죠. 성인을 키워가지고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성숙한 연기력을 보여준 그런 예. 배우이기도 네. 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네. 보세요. 신의 한 수가 나왔죠. 네. 자, 이번에는 신의 한 수 귀수 편이 나왔습니다. 귀수 편. 네. 앞으로 신의 한 수 또 다른 속편이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재용, 네. AI로 갑니다. 알파고가 나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이럴 때 이재용 MC와 저가 맞는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아재구나.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네. 그럼 신의 한수 알파고 편. 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여태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대결인데 이제 컴퓨터와의 대결하면서 그럼.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려면서 액션도 들어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현실 반영.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SF가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꼭 인간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영화가 완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흥분한 거 처음 봐요. 저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리고 개봉 전부터 굉장한 화제를 끌었던 영화죠. 82년생 김지영 개봉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네, 세대불문 관객들의 열띤 호평 속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감 가는 이야기와 입소문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난 후 친정 엄마와 같이 다시 보러 오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네, 최근에는 영화의 여운을 배가시키는 엔딩곡 OST 음원도 발매를 했습니다.
친정 엄마하고 함께 가는 버킷리스트 만들고 이러는 분들도 있다고. 네. 네. 저는 뭐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저희 와이프, 저희 아내가 이걸 보고 나서 공유처럼 멋지고 자상한 남편과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영화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진 않아요. 아니, 근데, 도깨비를 어떻게 얘기해, 도깨비. 근데 저도 이 영화 보는데 좋겠다, 정유미 씨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이유가 있어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공유 씨가 퇴근하고 와서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추석에 설 명절에 우리 집 가지 말자라고 네. 얘기도 해주고 네. 굉장히 아내 사랑꾼이더라고요. 제가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 남편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깨비잖아. 도깨비니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요. 도깨비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죠? 오후 5시부터죠? 오늘 문화가 5시, 있는 네. 날, 그러니까 영화 관람하고 이러실 때 5,000원인 거 아시죠? 오. 예. 굉장히 좋죠. 이럴 네. 때 또 할인했을 때 딱 보면 좋잖아요. 네. 그쵸, 영화 한 편 강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예인 씨는? 저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다가 네.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아나운서를 꿈을 꿨었죠. 꿈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죠? 너무 가보고 네, 싶죠. 가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요. 꿈이 아직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위가 공무원인 대한민국. 꿈 앞에서 주저앉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통하며 희망을 키워주는 아주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빈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의 꿈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키워줄 수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복합문화공간.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저 집중하는 눈빛 좀 보세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열심인 거죠? 보물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다 놔줄 그런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가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우와.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시도를 해봐서 이게 실패했을 때 이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아이들. 여기 올려질 것 같죠? 우와, 잘 되네. 자, 해보세요. 자, 연우. 만들기가 끝나고 직접 상자 올리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아슬아슬 조심조심.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 잘했는데 발꿈치를 들었는데 딱 젖어버렸어요. 그게 키가 좀 작아서. 네. 실패할 건지 알고. 정해진 규칙에 맞춰 차례차례 도전을 이어가는 아이들.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더 나은 꿈을 찾기 위한 하나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토대로 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창의력 교실이 끝난 후 또 다른 곳을 찾아갔는데요. 저긴 것 같다. 제가 찾은 곳은 옥상에 있는 풋살 경기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축구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들이 이제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스텝 훈련이랑 이제 드리블, 패스 훈련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슈팅이랑 게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리에서 차고 잡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씩 오른발, 왼발.
단순한 동작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는 아이들. 그냥 다 재밌어요. 아, 재밌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나도 한번 가르쳐주면 안 돼? 네? 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차는 거래요. 와, 배워보고 싶어서. 오, 요렇게. 그럼 누나도 한번 해볼게. 너 엄청 잘할 수도 있어. 네. 자. 강사님의 코치를 받으며 축구의 기본 동작과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이런 실체 활동은 아이들의 자신감과 협동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축구하는 거요. 축구하는 게? 네. 왜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 공을 차니까. 아, 공을 차니까? 처음에는 이제 쭈뼛쭈뼛 하던 친구들도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진해서 먼저 손도 들고 이제 직접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서 점차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래소리 들리시죠? 저도 궁금하니까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 콘서트가 있나 봐요. 간식 가져가세요. 어머, 이런 거 그냥 드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이네요. 그냥 콘서트 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얻고 꿈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 아마 가장 고민이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본격적으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토크 콘서트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자, 양손 검지손가락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 두 손가락으로 귀를 꽉 막아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목소리 들리면 대답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들리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쫙 펴주시고 귀를 꽉 막아주세요. 안 들려.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보세요.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좋은 얘기라고 떠들고도 여러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너무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간접적으로 조언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꿈이 없는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시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라는데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더 추억의 공간, 꿈의 공간으로 발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책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합니다. 제11회 동아 모닝 포럼이 소비자 만족,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어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정부 관계자와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위기에 빠진 유통산업이 경제 혁신과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둘이 아유 올해 다 갔어. 올해 송년회 언제 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11월 마지막 주니까요. 네.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약속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못 봤던 분들 다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